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1960년대에 한국의 수출 기적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때 수출된 게 물건만이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가가 외화를 벌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의 몸과 시간까지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동원했다면요. 오늘 다룰 매역은 바로 그 역사에서 거의 지워져 버린 이야기, 국가가 미군기지촌 여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숨겨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목표 때문에 개인의 삶을 그렇게까지 동원해야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또 어떻게 작동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 모든 고통과 상처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라는 시대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뭐니 해도 외화 획득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짜이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의 주된 무대는 바로 기지촌이라는 공간입니다. 보통 기지촌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의 어떤 비극이나 좀 어두운 일탈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이곳이 그냥 우연히 생긴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고 관리되었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는 관점에서 말이죠. 우리가 보통 1960년대의 경제 성장을 자유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국가가 명확한 목표를 딱 정하고 사회 전체를 그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끌고 간 통제의 결과물에 가까웠죠. 그렇다면 그 강력한 통제의 핵심 논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국가는 외화 벌어야 한다, 안보 지켜야 한다 같은 아주 거창한 공적인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 같은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 모든 사회적 낙인은 아주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또 넘겨버립니다. 시스템은 국가가 만들고 그 책임은 개인이 진다. 이게 바로 당시 국가를 움직이던 보이지 않는 기본 원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통제의 논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모습을 갖추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1960년대라는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1960년대라는 10년 동안 이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완성되어 갔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법과 제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1961년에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1962년에는 오히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요. 결국 1969년에는 강제검진까지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시스템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이 바로 1962년입니다. 밖으로는 인신매매 금지하겠다. 국제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라 안에서는 특정 집단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라는 톱니바퀴와 관리라는 톱니바퀴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아주 기묘한 순간이었죠. 아니, 국가는 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런 시스템을 정당화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예요. 미군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보건입니다. 성병을 통제해서 미군의 전투력 손실도 막고 사회 전체의 건강도 지킨다는 논리였어요. 결국 이 안보와 공중보건이라는 두 가지 명분이 국가가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핵심 근거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 통제는 교육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의 자립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위생교육, 화장하는 법, 간단한 영어 회화, 이 모든 건 사실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화 획득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이 모든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병검진 규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강제검진이나 격리 수용이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국가의 통제가 더 이상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삭제의 구조. 부제는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사라졌나인데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국가가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왜 역사 속에는 그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게 개인의 실패라는 이야기만 남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삭제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책임을 싹 지워버리는 방식은 아주 교묘하게도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1단계. 먼저 공중보건, 국가안보처럼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거창한 공적 목표를 딱 선언합니다. 2단계.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등록, 검진 같은 구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을 전부 개인의 도덕적 실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교묘하게 숨겨지고 모든 책임은 개인이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책임 삭제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과연 단순한 과거사로만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 시스템의 논리. 어쩌면 그 메아리가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도 이름과 모습만 바꾼 채 다른 방식으로 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쓸모 있나, 즉 효용성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 개인의 문제야, 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라면서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1960년대의 그 숨겨진 시스템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